안녕하세요. 저는 9년 연애 후 결혼에 꼴이 냈는데 결혼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던 30대 프리랜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혼 스토리를 들으면 저보고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야무지게 끝을 냈다고요. 물론 저 위로되라고 하는 소린 거 알고 저도 제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 노력 많이 했고 저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이혼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이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참 많이 힘들었고 지쳤고 우울해졌었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번역 및 전문 카피라이팅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관련 일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었고 그 후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무려 9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기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 그 친구와 보냈던 거죠. 제 20대의 추억과 시간들 속에는 다 남자친구가 존재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큰 존재였고 남자친구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저희는 결혼식만 안 했다 뿐이지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였고 서로의 가족들, 친구들도 다 알았습니다. 남친은 인테리어 제품 판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 입사 준비부터 면접 보러 다니는 거 다 제가 따라다니고 도와주고 그랬었죠. 저희는 9년 연애 끝에 결혼도 했습니다. 30을 넘기고 싶지 않다고 했고 워낙 오래 사귄 탓에 주변에서는 이제야 결혼하느냐라는 반응이었죠. 남편은 일을 한 기간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고 남편이 번 돈으로 시동생들 등록금이나 생활비로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낼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반면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좀 있고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친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은 받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죄송해서라기보다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위해 남친과 제 돈만 모았고 3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2층 집 하나를 전셋집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신축이라 깔끔했고 1층은 도시락을 판매하는 식당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도움을 줄 테니 아파트를 구해보라고도 하셨는데 저도 남친의 뜻을 고려해서 거절했습니다. 또 신혼살림에 둘이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오랜 연인 관계를 끝내고 부부가 되었죠. 9년 동안 가장 가까운 관계로 수많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지내온 사이인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웃고 울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행복하게 말이죠. 남편이 제 인생의 반쪽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 제 마음이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요.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집이 하자가 정말 많은 집인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냥저냥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천장 누수가 생겼어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한테도 얘기했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려면 천장도 다 뜯어내야 되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큰 공사겠더라고요. 집주인도 공사가 너무 크다는 핑계로 미적미적거리고 저희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전세 재계약은 안 했고 다른 집을 구하기로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겨우 2년 지난 건데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나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하고
20년 된 26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구축 아파트긴 해도 주변 입지가 좋고 학교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 나중에 애 키우기도 좋다면서 전세 말고 아예 사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감사히 받자고 설득했고 결국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집이 생긴 거다 보니 기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회사에도 저희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남편 회사에 친한 동료분들 여러 명이 집들이 겸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 회사 동료분들은 저랑도 사석에서 몇 번 만났고 친했어요. 볼링 모임이 있어서 회사 밖에서도 종종 만난다고 했는데 저도 몇 번 껴서 갔거든요. 남편 포함해서 남직원들 6명이고 여직원들은 2명이었습니다. 그 여직원 2명 중 1명은 결혼해서 애가 둘인 기혼자였고 나머지 1명은 홍유진이라는 이름이 젊고 예쁜 미혼 아가씨였죠. 유진 씨는 예쁜 외모와 달리 성격은 털털한 것 같아서 만나면 저랑도 이런저런 얘기도 잘하고 잘 지냈습니다. 하여튼 그 멤버들이 집들이를 온다고 했고 저도 초대하라고 했죠. 그렇게 집들이 당일이 되었고 저는 음식 몇 가지는 배달 주문하고 갈비찜하고 국, 나물 몇 가지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음식을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것만 해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맥주랑 소주도 좀 사두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왔고 집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혼자인 여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유진 씨도 집 이 근처 아니야? 맞아요. 실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어머, 정말요? 저는 혼자 사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 댁인 거죠. 바로 옆 아파트구나. 가깝다. 오며 가며 한 번씩 마주치겠어요. 그러게요. 아, 저 한대리님한테 카풀 좀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이제 한 동네니까. 대리님, 저 좀 태우고 가시면 안 돼요? 글쎄,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가? 언니, 저 한대리님 차 좀 얻어 타면 안 돼요? 기름값은 낼게요. 전철 타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죠. 그럼요. 같은 동네인데 같이 가면 좋죠. 여보, 유진 씨랑 같이 카풀해서 다녀. 아우, 귀찮아. 아, 대리님. 진짜 말 많아, 홍유진. 귀 따가울 것 같은데. 그럼 조수석 앉지 말고 뒷자리에 앉아. 아, 알았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암소리 안 하고 가면 되죠? 아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몰라. 하면서 티격태격 거렸고 저도 하하 웃었죠. 그때 볼링 모임 갔을 때도 보니 남편과 홍유진 씨는 저런 식으로 투닥거리고 놀더라고요. 친한 사이인가 보다 했고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샌가 술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술을 좀 사오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더러 있으라면서 자기가 금방 편의점에서 사오겠대요. 술이 무거우니 제가 사오긴 힘들 거고 또 손님들 와 있는데 집주인 둘 다 집을 비우긴 그렇지 않냐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얼른 갔다 오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나갔고 잠시 후에 홍유진 씨가 전화통화를 한다며 잠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른 안주를 좀 더 채우려고 주방에 갔다가 남편이 지갑을 올려놓고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도 안 챙기고 편의점에 가다니 깜짝 놀라서 지갑을 챙겨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 밖까지 나갔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그맘때 지갑 말고 모바일 페이를 자주 쓴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갑 필요 없이 모바일 결제로 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갈까 아니면 이왕 나온 김에 편의점까지 가서 전해줄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집주인 둘 다 집을 오래 비우는 게 예의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그 사이에 올라가서 10몇 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면 좀 걸리기도 했고 저희 집은 어차피 3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평소에도 짐이 있거나 급하지 않을 때면 계단을 이용할 때가 많기도 했고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2층과 3층 사이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 같더라고요. 편의점에 아직 안 갔나 싶었는데 잠시 후 여자 목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올려다보니 홍유진 씨와 제 남편이 계단 한 귀퉁이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뭐지 싶어서 숨죽이고 그 대화를 가만히 듣게 되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누구 꼬시려고? 내가 꼬시긴 누굴 꼬셔. 오빠 말고 잘 볼 사람 또 있겠어? 오빠 마누라 보고 기 좀 죽으라고 예쁘게 하고 왔다. 어때? 예뻐? 예쁘지. 좋아 죽지. 내가 너 따로 데리고 나고 싶은 거 참고 있다. 지금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더니 막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걸 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오더라고요.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팔과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남편하고 유진 씨가 왜?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둘은 한참 애정행각을 나누다가 그러는 겁니다. 둘 다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의심해. 자기 아직 술 안 샀지? 같이 사러 가자. 요 앞에서 통화하다가 만나서 같이 들고 왔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자. 하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밑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최대한 발소리는 안 나게 하면서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망갈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지만 그 순간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들키지 않았던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뛰쳐나갔고 화단 앞 주차되어 있는 차 쪽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그것들이 화기애애하게 나와서는 편의점 쪽으로 향해 가더라고요. 그들을 숨어서 지켜보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머리가 빙글빙글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벗어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갔어요.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좀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거기서 30분 넘게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게 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은 3년이 안 됐지만 연애 기간은 9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10년 넘게 가장 가까운 사이로 여지껏 지냈던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 기나긴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을 너무 신뢰하고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홍유진 씨의 그 행동, 그 말들, 두 사람은 꽤나 오래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짐작도 못했어요. 두 사람이 친하다는 건 알았고 장난도 잘 치는 사이라는 건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 이성적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심지어 저희 신혼집 집들이에 와서 몰래 미래를 즐기는 그런 대담한 짓거리까지 하는 엄청난 사이인데 제 앞에서는 그냥 친한 동료인 것처럼 카풀을 해달라느니 뒷자리에 앉으라느니 하하호호. 그 인간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투명인간 취급한 거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홍유진보다는 남편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서성였어요.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 폰에는 사랑하는 울 남편이라고 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악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갔어, 자기? 나 갑자기 급체라도 한 건지 속이 안 좋아서. 약국 가서 소화제라도. 소화제 집에 있잖아. 그리고 이 시간에 약국이 문을 열어? 어디야? 밖이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편의점에서 활명수 사 먹었어. 나더러 사오라고 하지. 많이 안 좋아? 목소리가 영 안 좋다. 좀 산책하니까 괜찮아.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히 얼른 들어와. 저를 걱정하는 그 말투. 좀 전에 홍유진이랑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생난리 브루스를 쳤으면서 그런 일은 아예 없었던 양 가증스럽게 저를 걱정하고 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일단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 따져야 되는지.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그 인간들을 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들어오니 사람들은 많이 안 좋느냐 물었고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보,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그렇게 남편 얼굴을 보는데 제가 밑에서 훔쳐봤던 홍유진과 진한 키스를 하던 남편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역한 구역질이 올라왔고 저는 입을 틀어막으려 화장실로 갔어요. 미처 문을 다 닫지도 못하고 개원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등을 두드리려 하길래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겨우 문을 닫았죠. 속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숨도 안 쉬어지고 눈물도 계속 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참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문 밖에서 괜찮냐 어쩌냐 하는데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려고 하고 저는 결국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고 잠시 후 문 밖에서는 손님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 씨가 심하게 체했나 봐.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갑자기 왜 저러지? 에휴, 일단 우리는 먼저 갈게. 미안해. 미안하긴. 선미 씨 잘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봐요. 낯빛이 너무 안 좋아. 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조심해서들 가세요. 그렇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화장실 노크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병원 가자. 저는 쥐어짜내듯 괜찮다고 했고 겨우 입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계속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저는 토하고 나니 괜찮다고 그냥 나 혼자 있을 테니 방문 열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얼굴을 봤는데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기분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문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뭘까? 꿈을 꾼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고 밖에서는 남편이 상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쓰러지듯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남편은 출근을 한 듯 했고 메모장에다가 자기야 일어나면 연락 줘. 병원 가야 되면 회사에 반차 쓸 테니까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단전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내연녀가 있다. 그 사실이 완벽하게 깨달아지면서 극도의 분노가 찾아왔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메모를 갈갈이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침대 옆에 있던 결혼 사진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깨트렸어요. 제정신이 아닌 듯 울고 울부짖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한바탕 울고 난리를 치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회사 쫓아가 남편과 홍유진 앞에서 뒤집어 엎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은 했으나 증거는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죠. 너무 경황이 없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증거로 남기고 자시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지자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용서하든 이혼하든 처단을 하든 일단은 증거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들은 회사에서 늘 만나고 몰래 애정 행각을 즐길 텐데 내가 그 증거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러다가 커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 차에 녹음기를 두든 블랙박스를 뒤져보든 해서 그것들 카풀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수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연히 남편 폰도 뒤져봐야 될 거고 홍유진에 대해서 따로 알아봐야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 앞에서 제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티를 내면 남편은 무조건 숨길 거고 몸을 사릴 거잖아요. 저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말자고 몇 번이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쩔 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의 불륜 행각을 목격한 게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내 앞에서 다정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이렇게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뒤에선 내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한다고? 어쩔 때는 그냥 제가 술김에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없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사고로 그때의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만큼 그 사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비참했습니다. 또 어쩔 때는 포커페이스고 뭐고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 그년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소중한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멍청한 짓을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과 배신을 느꼈기에 오히려 더 철저히 감추려고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게다가 저는 아예 남편이 외도를 편하게 저지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예 모른 척하면서 친정 핑계로 집을 자주 나가 있는다던가 술 먹으러 나간다고 해도 연락도 아예 안 하고 늦게 들어와도 관심 없는 척, 상관 안 하는 척 하면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증거 수집 때문이었죠. 남편 앞에서는 아무 티도 내지 않으면서 철저히 뒤에서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의 폰을 뒤지고 블랙박스를 찾아보고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는 남편은 속편하게 외도를 저지르며 홍유진을 회사 밖에서 만나고 다녔고 저는 그 증거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하고 동시에 눈치도 없다며 제 뒷담을 하는데 그걸 일일이 들어가며 모으는 제 심정이 오죽했겠나요. 치가 떨리고 어쩔 땐 정신병이 올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충분히 모은 저는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상간소송에 들어갔고요. 더불어 두 사람의 상간에 대한 내용을 담아 회사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 바로 옆 아파트라고 했던 홍유진의 집 주소도 알아내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그 집 부모도 딸이 회사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어디 한번 보라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보낼 수 있는 내용 증명은 모두 다 보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 당연히 남편은 뒤집어졌죠. 제가 알 거라고 눈치조차 못 채고 신나게 바람피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제가 상간소송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니까요.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결국 남편과 홍유진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남편과 홍유진이 다니던 회사는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연봉 좋고 탄탄한 곳이었거든요.
특히 그 대표님이 마인드가 훌륭하고 젠틀하신 분인데 그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칼 같으시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풍기문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다더라고요. 제가 홍유진을 상대로 걸었던 상간소송에서도 그 피눈물로 모은 증거물 덕분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홍유진은 회사도 잘리고 돈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사실을 안 홍유진네 부모도 똑같더라고요. 딸이 그런 짓을 벌인 걸 알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없어서 못 준다고, 또 그쪽 가정사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왜 우리 딸더러 그러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기까지 했거든요. 그 부모의 그 딸이더라고요. 하지만 돈 없다고 우긴들 정당하게 제가 이긴 위자료를 못 받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상간녀 회사 잘리면서 받게 될 퇴직금 가압류 먼저 신청해서 저한테 다 넘어오게 했죠. 남편에겐 어떻게 했느냐고요. 남편은 모든 외도 사실이 걸리고 잘못했다고,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뒤늦게 빌었습니다. 죽내 사내 생 난리치고 약을 먹내 마내 쇼까지 벌였죠. 홍유진이랑 놀아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까지 잡고 늘어지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바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홍유진처럼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압박을 받았고 안 좋은 시선에 시달리다가 쫓겨나듯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불어 남편 놈에게 집에서도 나가달라고 했는데 남편 놈은 안 나가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와서 죽이네 살리네 한바탕 하고서야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혼 성립되고 남편 놈 퇴직금은 제 위자료가 되었습니다. 홍유진도 마찬가지고요. 힘들게 준비했던 증거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그리고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잘 끝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혼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쩜 이렇게 냉정하고 야무지게 증거 모으고 소송 걸고 착착착 이혼을 할 생각을 했느냐 놀라더라고요. 하지만요, 야무지게 이혼 준비했다고, 또 제가 승소하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나요. 제가 이겨서 너무 다행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서글픈 겁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할 때는 제가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 악물고 악착같이 준비하고 대응했었는데요. 막상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 뒤늦게서야 후폭풍 같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폭풍이라는 게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그리움, 후회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휘말렸나 싶고 소송 때문에 고생했던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게다가 제 이혼 이야기가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꽤나 화제가 됐던 모양인데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그 상황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걔네 9년이나 사귀고 서로 좋아 죽더니 별거 없구나. 그런 얘기도 건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혼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이 철저한 유책인데 왜 나까지 도마에 올라서 이렇게 난도질 당해야 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하고 너무 가깝고 가족 같은 사이였기에 배신감과 분노, 인간에 대한 혐오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정신없던 소송을 끝내고 난 뒤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니 오히려 제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원래 주변에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라는 소리를 잘 들었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제 성격까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이혼 후에 같은 동네에서 상간녀 홍유진과 그 부모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부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내용 증명 보냈던 최선미냐고, 본인 남편 간수 못하고 엄한 남의 새끼 회사서 잘리게 만들고 족치니까 좋느냐 하는 겁니다. 독하다면서요.
홍유진은 말리는 척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에게 자식을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상간녀로 키웠으면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잘못은 본인 딸이 했는데 오히려 제 뒤에서 저를 나무라고 저렇게 드세니까 이혼 당했지 소리까지 듣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무력감에 빠져 살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친구들도 저더러 그것들한테 한 방 먹이고 이혼 멋지게 해놓고 왜 뒤늦게 이러냐는데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 후에 저는 너무 힘들었고 한동안은 우울증 증세까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원 상담도 좀 다녀보고 억지로라도 운동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마음 수련 동호회도 나가보고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죠. 그중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억누르는 것은 억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은 그것들이 했는데 왜 내가 이토록 힘들어야 될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 딴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내 노력들이 그 인간들에게 조금이나마 타격이라도 갔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것들 보란 듯이라도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혼자서 땅굴을 파고 있을까? 자책을 하면서도 그 우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다시 옛날의 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때였어요. 이혼한 지도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도 하고 있었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죠. 한 번씩은 우울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약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 눈앞에 그게 보였어요. 예전에 한창 증거를 수집할 때 상간녀 홍유진에 관한 것들을 뒤져본답시고 홍유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같은 것도 다 알아내서 뒤지고 그랬거든요. SNS를 그 뒤로는 들어갈 일이 없어서 몰랐다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알고리즘으로 홍유진 SNS가 뜨는 겁니다. 회사 잘리고 퇴직금 압류당하고 주변에 상간녀로 소문까지 다 났기에 사랑 구실 못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랑 결혼한다고 SNS에 행복 가득한 사진을 엄청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상대 남자는 돈도 꽤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웨딩 사진을 보통 찍잖아요. 그 웨딩 사진을 무려 외국에 가서 찍어왔더라고요. 게다가 홍유진이 예비 신랑 차 타고 찍은 사진도 올렸던데 어떤 차인지 일부러 보이게끔 찍어 올린 겁니다. 자랑하려고요. 외제차 중에서도 꽤나 비싸고 흔하지 않은 차더라고요. 상간소송 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빌빌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부자 남자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데이트하는 사진, 결혼식 준비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는 저는 기가 막혔죠. 전 남편과 홍유진은 진작에 끝났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유진은 재빠르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식까지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전 남편도 홍유진도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비수를 꽂았으면 반성이라도 하거나 후회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보란듯이 행복하게 본인 수준보다도 더 능력 있고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행복해 하다니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속이 쓰려왔습니다. 뻔뻔하게 홍유진네 부모가 저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독하다고 한 것도 있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남의 가정 이혼시켜놓고 너는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결혼?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게 해주겠다 결심했죠. 저는 일단 홍유진 SNS를 뒤져서 홍유진이 언제 결혼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사진은 많이 올려도 결혼식을 언제 몇 시에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홍유진 SNS를 눈에 불을 켜고 뒤졌습니다. 홍유진 아는 지인들의 SNS까지 다 들어가 봤죠. 그러다가 한 지인이 유진이가 결혼식 초대하고 한턱 쏜 날이라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식사 자리와 함께 청첩장이 같이 찍혀 있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보니 예식장과 날짜, 시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메모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그때 기준으로 보름도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홍유진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누군지 알지? 결혼하나 보네? 라고요. 저 말밖에 안 했는데 저 메시지를 읽은 홍유진은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연락하느냐? 그때 줄 거 다 줬지 않느냐? 제발 내 인생에 꺼져라. 내 스토커짓 하고 다니냐 등등. 한마디 했는데 아주 10마디로 악에 받쳐 답장이 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도 겁이 나고 쫄리니까 저렇게 보내는 거겠죠. 지 과거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 요란한 메시지를 보고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하느냐고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당신이랑 나랑 메시지 나눌 사이야? 다 끝난 일이잖아. 메시지 보내지 마.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결혼하면 뭐? 당신이랑 뭔 상관인데? 그냥 결혼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뿐인데 진정 좀 해. 내 남편하고는 그때 헤어지고 끝난 거 맞지? 그랬더니 또다시 무슨 발작 버튼 누른 것처럼 보내는 겁니다. 네 전 남편하고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나한테 묻고 있어?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으면 그쪽으로 연락해. 나 당신한테 위자료도 다 줬고 나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거 상당히 불쾌하네. 차단할게. 그리고 행여나 내 결혼식 와서 뭐 할 생각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결혼식에 조그만 위해라도 가한다면 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경고야.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저는 딱 한마디 보냈습니다. 결혼 축하해. 라고요. 하지만 벌써 저를 차단한 건지 제 메시지는 더 이상 읽지 않더라고요. 저는 홍유진과 나누었던 그 대화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홍유진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결혼식에 찾아갔어요. 깽판이라도 치러 갔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 예식장에서 고함 지르고 난동 피워봤자 저만 창피해질 거고 오히려 제가 역으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도 당할 수 있고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나요? 저는 오히려 축의금 봉투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갔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신부 측에 내미니 식권을 주려고 하길래 필요 없다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홍유진의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내 남편과 노란하고 뻔뻔한데도 못돼 처먹기까지 한 홍유진. 그 홍유진은 새하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순진하고 수줍은 신부의 표정을 하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모두 다 지켜봤어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도 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지. 지금 실컷 웃어둬라 라고요. 그렇게 모든 식이 끝나고 저는 기회를 봐서 예비 신랑의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우리 아들 지인분인가요? 아니요. 전 며느리 될 홍유진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도 우리한테 무슨 볼 일이 있느냐는 표정으로 의아하게 보시더군요. 저는 가방 안에 담아왔던 그 서류 봉투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 다 끝나고 두 분이서 꼭 보세요. 신랑 부모님은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데요? 이게 뭔지 얘기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컴퓨터에 꽂아서 보시는 USB인데요.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 보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신랑 부모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냈거든요.
제가 신랑 부모님에게 드린 USB 안에는 제가 힘들게 모았던 모든 증거들, 전 남편과 홍유진이 나눴던 더러운 불륜 대화들, 음성들과 사진들, 그리고 제가 보낸 내용 증명과 상간소송에 관한 소장, 판결문, 마지막으로 보름 전 저와 홍유진이 나누었던 SNS 메시지 캡처까지 모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홍유진과 제 전 남편의 외도 증거 모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전해드린 것은 그거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축의금 봉투 안에는 상가소송 판결문 첫 장 인쇄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제가 홍유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의였거든요. 그 후의 일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신랑 측 부모님들이 바로 USB를 보셨는지 어쨌는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다만 그 후 홍유진이 파혼당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홍유진이 본인 SNS를 닫아버렸거든요. 결혼한다고 또 신혼여행 간다고 사진 올리고 난리를 떨었어야 될 텐데 아예 SNS를 닫은 거 보니 파혼당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홍유진이 악에 받쳐서 고함을 지르고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죠. 내가 네 결혼식에서 깽판을 쳤어? 아니면 고함을 질렀어? 아니면 불륜 사실 담긴 전단지를 나눠줬어? 나는 그냥 가서 축하해준 것뿐인데 나한테 왜 난리야? 네가 시부모님한테 USB 그거 줬잖아. 거기에 상간소송 관한 거 다 있던데. 이런 거 함부로 퍼뜨리는 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아, 그거 어디 해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가족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든. 게다가 나는 그걸 USB로 줬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가능성도 적거든. 그래서 네가 고소하고 지랄해도 나한텐 별거 없을 거다. 어디 해봐. 저도 사전에 다 알아보고 진행했거든요. 홍유진은 제 얘기를 듣고도 웃기지 말라고, 고소할 거라고, 이제는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유진은 저에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 결혼만 파혼이 난 거죠. 남의 가정 박살내놨으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간소송 걸리고서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 말조차 한 적 없으면서 지가 당해보니 난리치는 꼴이란.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큰 소란 없이 깔끔하게 그 상간녀의 결혼식을 파토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왠지 가슴에 얹혀있던 채증도 가라앉고 제 마음도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전 남편 소식은요. 전 회사 쫓겨나고 불륜 소문 때문에 같은 업종이나 업계로는 이직이 힘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직종으로 겨우 취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옮긴 회사가 아주 작고 별로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경력 인정이 안 되니 신입 연봉 받고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고 하고요. 회사 잘리고 저한테 이혼당하고 홍유진한테도 버림받고 그 후 제 뒤통수 치고 홍유진이랑 놀아난 걸 후회한다고 친구들 만나면 눈물바람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싶어서 더 치가 떨리더라고요. 전 남편의 찌질한 모습에 제 지난날 청춘까지도 더럽혀지는 기분이랄까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나중에 전 남편도 만약 재혼을 한다고 하면 홍유진에게 했듯이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를 위해서 이제는 다 놓고 잊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전 남편 꼬라지를 보니 재혼하기는 그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송유진 결혼 파토시키고 난 뒤 지난날에 대해서 돌이켜봤습니다. 몇 년간 소송과 응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물론 그 결과는 후회가 없고 제 스스로도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억울함, 우울함, 자기 연민을 떨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에 계속 갇혀 지낸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하고 우울한 일일 테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속 시원히 다 했으니까 이제는 제 마음을 돌보고 다시 예전의 씩씩했던 저로 돌아가 살아보려 합니다.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제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